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일본 여행 다녀오신 기억 있으십니까?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또 한 번쯤 들르게 되는 코스가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료칸, 온천일 겁니다. 한겨울 소복이 내려앉은 하얀 눈밭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에 몸을 담고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의 호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던 추억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아온 일본의 온천 문화에 얼마 전부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30일 교토의 한 목욕탕 벽에 이런 호소문이 붙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샤워기 앞에 서 있지 말아주세요. 손님한테 샤워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목욕탕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용인즉 최근 물을 드는 데 쓰는 중유 가격이 한 달 사이 40% 넘게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용객들에게 물 절약을 당부하는 안내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버티고 있는 곳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예 기름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목욕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5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던 아오모리의 가츠라기 온천은 결국 영구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하루 200명 넘게 찾던 그 공간이 더 이상 운영이 너무 힘들어 문을 닫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고작 몇 개의 온천, 동네 목욕탕이 문을 닫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GDP 세계 4위, 한때 미국 다음 가는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7,800km 떨어진 중동 이란 전쟁의 여파로 생각보다 심하게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직접적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주유소 가기 꺼려지는 요즘, 우리와 바다 하나 사이에 둔 이웃나라 일본은 과연 어떤 충격을 받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한 다른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코수염 경제학에서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기사들은 저희 설명글에 첨부해 드리니 더 궁금하신 분은 설명글의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수염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핵심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석유 수송의 대동맥을 틀어막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에너지 생명줄 자체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모든 산업의 원천인 석유의 9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석유가 일본 땅에 닿으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바닷길이 바로 그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인데 지금 그 문이 한 달 넘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비축유 8천만 배럴을 풀고 국민 세금으로 리터당 49.8엔씩 보조금을 메워주고 있지만 이 돈이 이르면 5월 29일에 바닥나게 됩니다. 보조금이 끊기는 순간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엔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엔화 계산하시기 편하게 100엔당 1,000원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 금액에 0 하나만 더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본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보조금이 끊기면 약 2,200원이 됩니다. 추산 금액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이 대략 1,900원대를 찍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일본 물가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위기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목욕탕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센토라고 불리는 대중 목욕탕은 우리나라의 동네 목욕탕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원래 목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대부분의 집에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느냐가 아니라 쓸만하냐입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원룸, 고령자 주택의 경우 욕실이 매우 좁거나 불편한 구조가 많다 보니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 원룸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 센토는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와 안부를 나누고 계절이 바뀐 것도 같이 느끼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지요. 일본어로 고쿠라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면서 절로 나오는 감탄, 아, 극락이로구나 하는 그 한마디. 센토의 본질이 바로 그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서민 경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는 센토, 목욕탕이 지금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보이는 시즈오카현의
후지미유라는 목욕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욕탕의 입용료 상한은 520엔입니다. 실제로 사장님이 받는 요금은 500엔이고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보일러 연료인 중유 가격이 리터당 100엔에서 130엔으로 뛰었습니다. 원가를 반영하면 적정 입용료는 650엔이 돼야 합니다. 손님 한 명당 150엔 적자, 하루 200명이면 3만엔, 한 달이면 90만엔,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을 손해보고 장사하는 셈입니다. 손님이 많이 올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역마진 구조가 생기는 거죠. 후지미유 사장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유 가격이 더 오르면 정말 버틸 수 없다.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리도 없으니 앞으로 몇 달은 적자를 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장님은 요금을 올리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답은 일본 법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센토는 일반 공중욕장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공중욕장은 지자체가 요금 상한을 정해두는데 도쿄 기준으로 성인 입용료 상한이 550엔, 우리 돈으로 약 5,500원입니다. 전쟁에 의해 중유값이 2배, 3배로 뛰어도 목욕 요금은 법에 의해 올릴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연료비 폭탄은 사장님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고 가격 인상이라는 탈출구는 법으로 막혀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경영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1968년 18,000곳에 달했던 센토가 2025년 1,562곳으로 이 중에 91%가 사라졌고 매년 5%씩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목욕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의 생명줄인 자동차와 식탁에는 또 어떤 공포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제 리터당 190엔을 돌파한 휘발유 가격이 만든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 가격은 리터당 190.8엔, 우리 돈으로 약 1,900원입니다.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시기 이후 36년 만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157엔이었는데 단칠 1만에 약 33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일본 정부가 리터당 약 50엔에 가까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눌러놓은 결과입니다. 만약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실제 가격은 리터당 220엔, 우리 돈으로 2,200원을 훌쩍 넘겼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이 숫자가 일본 사회에 주는 타격은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훨씬 더 뼈아프게 나타납니다. 전철과 지하철이 촘촘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사람들에게는 외식 한 번 줄이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마트에 가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이 숫자가 이동의 자유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일본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지방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기도 힘든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매년 1,000km씩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 절반이 65세 이상인 마을에서는 택시 회사마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병원에 가는 길이고 장을 보는 길이고 어쩌면 집 밖의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줄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 팔리는 신차의 40%가 경차인 겁니다. 그만큼 기름 한 방울이 생존에 직결되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에서는 기름값 부담을 이기지 못해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주유소들은 손님이 줄어들자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휴업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름줄이 꽉 막혀버리자 그 여파가 7,800km 떨어진 일본 시골 마을의 작은 나룻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은 일본의 이 보조금 정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800억 엔의 기금을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지난 3월 말에는 8천억 엔, 약 8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비비까지 추가로 투입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막대한 돈조차 잃으면 오는 5월 29일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즉, 지금 일본인들이 마주한 휘발유 190엔이라는 가격은 어쩌면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마지막 가격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기름값이 일본인들의 발을 묶었다면 이제 그 여파는 담장을 넘어 각 가정의 안방까지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일본 정부가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전기 가스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일본의 전기료와 가스비는 지역에 따라 최소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한꺼번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표준 가구 기준으로 매달 전기료만 약 4,000원에서 4,6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30년 넘게 임금이 제자리인 일본 서민들에게,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매달 고정비가 수천 원씩 오르는 건 생각보다 큰 타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전력사들은 5월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전체 전기료 상승폭은 20%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단순한 공과금 인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지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19,000명이 집안에서 추위와 급격한 온도차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른바 히트쇼크라 불리는 이 사고는 단열이 안 되는 추운 집과 비싼 난방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세계사 위경제 대국이라는 이름 뒤에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끄고 버티다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에너지 빈곤의 그림자가 이토록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전기 요금뿐 아니라 일본의 편의점과 마트 진열대에도 조용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가격이 오른 식료품과 음료수 가지수만 해도 2,798개에 달합니다.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조사 결과입니다. 202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 달 만에 2,000개가 넘는 품목의 가격이 동시에 치솟은 건데, 이는 2026년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규모 가격 인상 파도입니다. 석유라는 원료 하나가 밥상 위 모든 것과 실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게 되고, 물건을 만들 공장 가동에도 전기와 열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도 석유에서 나오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슈퍼마켓까지 다시 운반하고 슈퍼마켓의 냉장고와 조명을 켜는 것도 석유 가격에 의해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모든 게 얽혀 있다 보니 자연스레 마트 물품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매우 고약하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용 밀어붙이기,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가격이 오르는 선순환이 아니라 원재료인 기름값과 전기료가 오르니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 가장 나쁜 형태의 물가 상승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부담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혼자 사는 고령층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분들에게 편의점 도시락이나 반찬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석유 공급 차질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물가의 상승은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거대한 댐 하나를 쌓아두고 아주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리터당 약 5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서 기름값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1,910원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2,200원을 훌쩍 넘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댐의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정부가 돈을 더 찍어서라도 계속 막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약 1,342조 엔,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체감하기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국가 부채가 GDP, 즉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몇 %인지 따져보는 건데, 일본은 지금 이 비율이 240%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연봉 1억 원을 버는 가장이 빚만 2억 4천만 원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약 50%대 수준이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평균도 보통 100% 안팎에서 관리됩니다. 일본은 남들보다 빚이 2배 이상, 우리보다는 4배 넘게 많은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조금을 계속 늘리는 건 이미 빚이 가득한 집에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금리를 조금만 올리는 순간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간 약 123조 원 넘게 폭증하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9년까지 이 이자 부담이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일본이 맞닥뜨릴 분수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말 보조금 재원이 바닥나는 시점입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됩니다. 지금 170엔대에 머물러 있는 휘발유가 220엔까지 치솟으면 지방 고령자들의 이동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 환율입니다. 3월 28일 엔화는 달러당 160.42엔까지 떨어지며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가 약해질수록 같은 양의 석유를 사는데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기름값을 눌러놓아도 엔저가 그 효과를 상쇄해버리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물을 퍼내는데 다른 쪽에서 물이 더 빠르게 새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미국 CNBC는 이 상황을 두고 일본이 원했던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이건 임금 상승이 동반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이 밀어붙이는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입니다. 일본의 여름은 고온 다습하기로 유명합니다. 냉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데 정유소 가동률이 이미 사상 최저이고 원전 절반 이상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2018년 일본 폭염 때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581명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맞는 올여름이 일본 국민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 주유소 가기가 꺼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온천이 58년을 버텨온 명맥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문을 닫겠다고 나서고 섬마을 여객선은 운항 횟수를 줄이며 슈퍼마켓에서는 수천 개 상품의 가격표가 한꺼번에 뛰어올랐습니다. 일본 내 2위 철강회사는 발전기를 멈춰 세웠고 정유소 가동률은 사상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호르무즈라는 하나의 해협이 흔들리자 일본 열도에서 1억 2천만 명의 일상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의 공포를 뼛속까지 겪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본. 그 다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무너졌고 결국 다시 같은 곳에 기대고 있다가 충격을 맞았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이 순간 동네 목욕탕 사장님이, 지방의 주유소가, 섬마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는 평범한 가정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위기는 서민 생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너지 위기가 일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도요타와 닛산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 에너지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 것으로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코수염 경제학이 전하는 쉽고 재밌는 경제학 이야기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봄바람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